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트럼프 당선과 함께 아주 발칙한 주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제2의 달러,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한번 바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이 중앙은행의 법정화폐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앙은행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분 준비금 제도를 쓴다는 데 있어요. 영어로는 fractional reserve banking이라고 하는데, 이 말하자면 돈을 스스로 창출해내는 능력이 은행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 그 예금액만큼만 대출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예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게 이제 승수 효과로 신규 돈으로 창출되어서 대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 은행들이 이 뱅크런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이제 돈이라는 거는 사실 신뢰고, 은행도 신뢰에 기반한 어떤 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예금자들이 다 일시에 찾아와서 나한테 돈 내놔라고 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급 준비율, 그러니까 뭐 은행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뭐 전체 대출액에서 약 3% 또는 뭐 5% 또는 8% 이 정도 현금만 지급 준비율로 보유하면 된다. 그러면은 계산상 충분히 어떤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해도 이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부분 준비금 제도의 형태죠. 근데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은행이라는 기관에 너무 이 비대칭적인 권력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사실 지대축으를 아주 대표적으로 지대축으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기관입니다. 혁신이랄 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대 금리라는, 예대 마진이라는 것만 유지가 되면 언제나 돈을 벌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금을 했는데 예금 이자를 3%를 우리한테 준다. 그러면은 대출 이자는 5%로 잡아서 주면 됩니다.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대출이 엄청나게 많이 부도가 나지 않는 한은 이 예대 마진 금리 2%를 꾸준히 받으면서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은행이라는 기관인 거고, 근데 이 은행이라는 기관이 하는 이 금융업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문제는 뭐냐면 중앙은행의 존재인 거죠. 이 중앙은행이 은행에 거의 무제한적인 자금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 판단을 잘못해서 예금 금리를 3%, 대출 금리를 5%로 잡고, 그 다음에 부분 준비금은 뭐 전체 대출 금액의 한 3%로 잡고 운용을 했는데 어떤 경제 위기가 터져서, 또는 은행에 어떤 신용 문제가 발생해서 뱅크런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은행은 부도가 나야 돼요. 근데 중앙은행이 구제해줘요. 이 은행이 부도가 났을 때 예금액을 못 돌려받게 되는 사람들의 표심이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은행을 베일아웃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은행은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어떤 그 구조조정 절차나 어떤 뼈를 깎는 고통과 감내, 그런 혁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또 살아남고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진짜 지대추구 기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항상 관료주의화되고 지대추구로 돈을 벌게 되면서 부패하게 되고, 안으로부터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피앗 머니는 항상 그 부패에 있다, 커럽트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피앗 머니의 결국 부패의 원천은 뭐냐면 이 타락한 은행 시스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도 은행주에 절대 돈을 빼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아는 거죠. 은행은 어떤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무슨 일이 발생해도 반드시 돈을 벌 기관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주에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문제, 이 부분 지급 준비율 제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법정화폐 시스템의 대항마로 등장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은행의 부분 지급 준비율 제도, 중앙은행의 어떤 무분별한 또는 무제한적인 이 은행 원조,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이 기존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은행들은 결국 금융 시스템의 아주 코어죠. 그러니까 이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돈을 찍어내서 은행이 위기를 미연에 차단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은행들을 계속해서 지대추구 기관으로 만드는, 그래서 관료주의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형태의 이 문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시키는 그런 결과가 뭐냐면,
캔틸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캔틸런 효과는 경제학 용어인데 이 말하자면 돈의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전체 부의 가장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돈을 찍어내는 사람들, 즉 중앙은행이죠. 또는 은행도 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실제로 돈을 발행하긴 하지만 이 기존의 시중은행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금액의 승수만큼 신용을 창출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사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의 수도꼭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돈의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이거를 열든지 잠그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은행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은행가들이 결국 돈의 수도꼭지를 쥐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발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은 돈의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권력 자체가 결국 말하자면은 힘이고 돈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변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의 수도꼭지 옆에 기생하면서 지대축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는 대표적으로 월스트리트에 있는 전문 투자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투자자들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융산업 전체를 저는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의 수도꼭지 옆에 붙어서 가장 먼저 그 돈의 액세스를 가져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신용이 창출되어서 나온 돈을 가장 먼저 가져가는 사람들은 가장 값이 싸게 돈을 가져가겠죠, 당연히. 가장 대표적으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새로 발행된 돈을 가져올 때 그 금리가 가장 낮아요. 그리고 뭐 그 은행에서 막 대출을 받아가는 어떤 굉장히 돈이 많은 사업가라든지 아니면은 월스트리트에 있는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은 또 그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돈의 금리에 아주 소정의 추가 금리만 붙여서 돈을 또 빌려가죠. 그러면은 그렇게 여러 번 돈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우리 손으로 흘러 들어왔을 때 결국 우리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겠죠. 가장 많은 추가 금리가 붙을 테니까.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월가를 이제 대표로 얘기를 하는 월가로 대변되는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이 금융가, 스마트 머니들, 월스트리트 금융 세력들이 이 말하자면 돈의 수도꼭지 옆에 딱 붙어서 가장 싸게 자금을 가져가면서 그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이 돈의 수도꼭지의 어떤 밸류 체인의 가장 마지막 단에서 가장 비싼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 구조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일종의 수류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트코인 is grenade.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는 와닿거든요. 수류탄이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깨부술 수 있는 거죠. 돈의 금융 권력, 돈이 가지고 있는 금융 권력, 돈의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그리고 그 옆에 붙어서 기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권력을 뺏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그냥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돈은 계속해서 돈의 수도꼭지를 열어서, 더 많이 열어서 많이 풀리면서 거기에서 주변에 붙어 있는 이 스마트 머니들만 싼 값의 돈을 가져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형태인데, 이 일반 시민들은 돈의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반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구매력이 하락하고 이자율은 예금 금리는 하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더 빈익빈만 초래되는, 부익부 빈익빈만 초래되는, 그게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그냥 그 자체적인 구조적 어떤 효용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넘버 고업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숫자가 올라가게 만들어져 있는 기술이다.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제한된 희소성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주 투명적인 공급 스케줄, 그 무엇도 그 어떤 공급 스케줄을 흔들 수 없는 기술적인 어떤 뛰어남, 우월성, 결국 이런 게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성은 있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 어떤 돌파구가 생긴 거죠. 계속해서 화폐 구매력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양이는 팍팍해지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말하자면 부를 다시 한번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스마트 머니의 그 돈의 권력을 빼앗아 와서 일반 시민들이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채널과 창구가 열린 거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트코인이 서민들에게 자기 주권을 주어준다는 데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수료 없이 그리고 국가 간에 되게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달러 대신해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상용화됐을 때는 오히려 달러의 힘이 점점 더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달러 본위제고 달러 기축 체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돈으로 쓰인다라는 게 전혀 와닿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비트코인은 그냥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이고 뭐 부의 저장을 하는 수단인데 그거를 왜 돈으로 쓰냐. 그냥 지금 온체인 지표들만 봐도 계속 사서 쟁여놓고 오랫동안 1년 이상 보유하는 사람들만 늘어나지 이걸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냐. 뭐 맞는 말입니다.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달러 본위제이기 때문이죠.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 사실상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중앙은행이 있지만 그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그 각각의 국가들의 화폐, 유로화, 뭐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우리나라 원화들도 결국 다 달러 가치 대비해서 가치를 평가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트로 달러 체제, 달러 본위제 하에서는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자산이나 뭐 재화나 아니면은 뭐 화폐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에 굳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쓰면서 이 경제 생활을 영위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달러도 결국 신용화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가 만들어지는 연준도 결국 중앙은행이고 그 중앙은행들은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은 결국 이 돈의 수도꼭지를 계속해서 더 많이 급격하게 열어서 이 달러 양을 인플레이시키고 달러 가치를 계속해서 구매력을 절하시키면서 이 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경제의 큰 위기가 한 번씩 사이클이 찾아오면서 발생을 하니까 그때마다 더 많은 돈을 풀어서 그 경제를 베일아웃 시키고 경제라는 건 결국 은행을 말하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은행을 베일아웃 시켜주고 구제금융 시켜주고 그리고 또 경제 위기를 막고 이런 식의 어떤 사이클이 반복되거든요. 이런 게 도미노처럼 쌓이다가 결국 한 번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난 역사에서도 몇 번 일어났죠. 뭐 1930년대 대공황이라든지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이 중앙은행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대변하는 아주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쌓이고 있는 이 경제에 쌓이고 있는 거품은 중앙은행과 그다음에 은행의 이 지대추구 관료주의 행위로 쌓이고 있는 거품과 비효율은 또 터져요.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또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달러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달러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깨지면 무언가 다른 걸로 돈은 옮겨갑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가요. 어디에 저축을 하는 게 좋냐, 무엇을 가지고 경제 생활을 하는 게 더 유리하냐, 이런 것들이 점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무언가 더 강한 경화라고 합니다. 더 강한 스트롱머니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저는 최후의 궁극의 스트롱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드머니, 스트롱머니가 아니라 하드머니네. 경화는 영어로 하드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돈에 대한 신뢰를 잃고 믿음을 잃으면 점점 더 강한 하드머니로 사람들의 관심과 실제 돈이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의 하드머니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원래는 금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난 1, 2년 동안 금을 엄청나게 쟁여놓기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경제 위기가 오면은 경제 위기가 온다기보다는 달러의 위기가 오면은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금을 중국이든 러시아든 뭐 탈달러를 가장 먼저 부르짖고 있는 나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쟁여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더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금이 더 주목받게 되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금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더 강한 장점이 있죠. 뭐냐면 이동이 자유롭다. 국경 간의 이동도 자유롭고 쪼갤 수 있는 그 능력도 훨씬 더 뛰어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부를 이전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네, 금이야 뭐 말하자면은 금 부존량이 갑자기 전 세계에 늘어나거나 누군가가 나서서 금 채굴을 갑자기 적극적으로 해내면은 금의 이제 공급량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비트코인은 아예 그냥 공급 스케줄이 투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흔들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금보다도 더 시간을 뛰어넘는 가치 저장의 그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보다도 더 뛰어난 경화가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그러면은 신용화폐 전체에 대한, 그리고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어떤 도전, 그리고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신뢰의 하락, 믿음의 하락이 계속 조금씩 좀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쓰고 물건 사고 경제 활동하고 국제 무역에서 비트코인 쓰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PD님께서 말씀하신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이 비트코인의 어떤 전송을 뭐 몇 밀리세컨드 수준으로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레이어 2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센티먼트 인식만 바뀌면 그런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경제에서 최후의 결제 수단으로 네트워크로 쓰이게 되는 상황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냥 달러가 있는데 뭐하러 비트코인을 써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점점 더 이 헤게모니가 넘어오는 현상을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그 대체제로서 달러가 신뢰를 잃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루폴을 메워줄 수 있는 대체제로서 결국 전 세계인의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한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되게 많은 대중들이 비트코인이 정말 궁극적인 경화다라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해서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하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트럼프의 이 비트코인 스탠더드에 대한 견해와 기조는 어떤 상황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각이 이제 저처럼 비트코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알트코인들이나 뭐 디파이나 이런 어떤 블록체인 기술들로 넘어가서 문제인 거죠.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약간 미래에는 석유처럼 없어서는 안 돼. 이 디지털 세상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지고 중요해진다면 그 안에서 쓰일 어떤 석유 같은 필수 재화로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산업적으로 미국에서 육성을 해야 된다. 우리가 미국이 이 헤게모니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저랑 생각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실 한국인인 제 입장에서는 좀 부럽죠. 미국의 이 대통령이 저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진취적인 그리고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 부럽기도 하고, 근데 이 달러 가치를 결국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커지고 비트코인이 더 많은 대중에게 인정받을수록 달러 가치가 반대급부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트코인을 자기가 계속해서 육성해주면 달러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력이 강대화되고 그러면 달러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같이 간다고 보는 거예요. 동반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쓰여서 이렇게 달러를 대신해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쓰이게 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그냥 석유같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석유를 자동차에도 주유를 하는데 쓰고, 그리고 비행기에도 주유를 하는데 쓰지만 그 석유 자체로 그 돈 거래를 하진 않잖아요. 석유를 사는데 쓰는 돈이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유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거래량이 높아지고 쓰임새가 늘어나고 디맨드가 늘어나면 그 비트코인을 결제하는데 달러가 더 많이 쓰이게 될 테니까 더 좋을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재임 기간이든 아니면 뭐 앞으로 뭐 10년이 됐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의 말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디맨드가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달러 가치가 더 많이 늘어난다. 달러가 더 많이 그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된다. 더 비트코인 거래에 더 많이 달러가 사용된다. 그러면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더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의 헤게모니는 결국 비트코인에 뺏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점점 대중에게 친숙해지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뛰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것에 돈을 넣고, 그러니까 부를 저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캐즘 이론에 따라서 캐즘 협곡을 지나서 특정 임계점이 딱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중의 인식이 바뀌는 시점이 딱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야, 그러면 차라리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게 낫겠네. 나 비트코인으로 받을래가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 자영업자다 또는 기업들이다. 그러면은 뭐하러 굳이 달러로 돈을 받아요? 나 비트코인으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아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시면은 5% 할인해 드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쓰는 많은 서비스와 재화들이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 결제가 도입되고, 그러면은 나도 비트코인으로 계속해서 저축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 5% 할인해 주는데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지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달러 결제와 비트코인 결제가 같이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만약에 그 비트코인 스탠더드 시대가 이제 만연해졌다면 이 기축통화로의 비트코인과 투자처로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다른 모습일지 좀 아직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을 하면서도 동시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뭔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일지 아직 잘 상상이 안 가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뭐 1930년대, 1940년대 브레튼 우즈 체제, 그러니까 달러와 영국 파운드화를 전세 기축통화로 쓰자. 그 체제가 출발하고 나서 뭐 1970년대 닉슨 쇼크 때문에 이제 근본위까지 벗어 던지고 이제 미국 달러화가 이제 완전히 전 세계 기축통화로 공고해지면서 그때까지의 트렌드, 1940년부터 지금까지의 트렌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어요. 세계화, 그러니까 지구촌이라는 말이 유행을 많이 했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사회과 부도책 이런 데 보면 지구촌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 지구는. 그래서 점점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뭐 국가들도 어떤 점점 더 이 군집화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국경이라는 것을, 유럽이 가장 대표적이죠. 유로존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예 하나로 모이자. 그래서 유럽이라는 경제를 하나 단일화해서 뭐 미국도 뛰어넘고 중국도 뛰어넘자라고 했던 거고, 모으고 헤쳐모여, 약간 그런 거. 야, 헤쳐모여, 우리 다 하나다, 이런 게 약간 그동안의 트렌드였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코로나를 기점으로 많이 깨지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물론 그 전에 비트코인은 2011년에 나왔지만 비트코인이 그 하나의 큰 현상의 어떤 증거였죠. 그러니까 탈중앙화, 탈세계화, 이제 개인화, 맞춤화, 초개인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송기령 박사님 같은 분, 박사님인가? 송기령 작가님? 송기령 작가님이라고 유명한 분 있잖아요. 왜 책 쓰시고 막 방송 나오셔서 그 데이터 얘기하시는 분. 네, 그분은 핵개인화라는 책을 쓰셔서 또 유명해요. 제가 그 책 못 읽어봤는데 제목이 너무 공감됐어요. 핵개인화라는 말을 많이 쓰시거든요. 저는 그 트렌드가 지금 막 시작된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팬데믹 때. 이제 다 개인이 돼버렸어요. 모든 게 다. 이제 직장도 안 나가고 재택하고, 미국도 이제 워크 프롬 홈이라고 다 집에서 혼자 일하는 그 문화가 완전히 그때부터. 그래서 아직까지도 재택하는 회사들, 일주일에 2번은 재택하는 회사들 많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옷차림 같은 것도 훨씬 더 자유분방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어떤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트렌드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코인 투자 학교나 아니면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백구 트렌드, 물구 트렌드, 물통 꾸미는 거, 그러니까 텀블러 꾸미는 거, 텀구, 신발 꾸미는 거, 신구, 이런 게 물론 불황의 한 현상이긴 한데, 이제 개인의 어떤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트렌드가 완전히 시작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간 옛날 얘기가 점점점 우리같이 기성세대들의 트렌드가 돼버렸고, 요즘 MZ세대도 아니에요.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제 나이 또래인데 40대 초반 막 이러면은 약간 기성세대로 표현받고, 이제 좀 있으면 2년 뒤면은 막 Z세대가 30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Z세대, 알파세대, 잘파세대 이런 세대들이 트렌드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 완전 개인화예요. 핵개인화, 초개인화, 탈중앙화. 비트코인도 그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옛날처럼 막 중앙은행 또는 뭐 국가, 정부가 나서서 경제를 주도하고 그것에 개인들이 따라가는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개인들이 어떤 개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냥 그거 자체가 그 어떤 메가 트렌드가 돼버리는 현상이 훨씬 더 이 급격하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뭐냐면, 비트코인의 저장,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꽤 많은 진전을 이뤄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의 전체 부를 다 저장하시고 막 비트코인 꾸준히 모아나가시는 분들도 저를 비롯해서 꽤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수가 일단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 모수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나 이제 뭐 글쎄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거는 잘 모르겠어. 많이 늘었나 봐요. 1년에 한 뭐 12%, 뭐 많이 늘어날 땐 20%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거보다는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포텐셜이 더 큰 비트코인에 투자할래 하면서 거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게다가 이 달러나 원화나 엔화나 이런 이제 이런 돈들의 가치가 사실상 계속해서 연평균 7%씩 늘어나면서 이 주식의 가치도 깎아먹거든요. 주식은 결국 달러 기반 또는 뭐 나스닥이나 S&P 500은 달러 기반으로 가격이 매겨지고 우리나라 원화 코스피는 어때요? 원화 기반으로 가격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의 구매력 하락, 그 다음에 달러의 구매력 하락을 계산해 보면 사실상 주가도 그거를 계산해서 넣으면 더 그거보다 안 좋은 가능성이 더 커지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연평균 몇 % 오른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같이. 그러면은 비트코인 대비해서 계속해서 평가절하된다고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저축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P2P 경제를 이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 돈을 뭐 남들과 거래하지 않아도 비트코인은 P2P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과 P2P 네트워크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그냥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성이 커서 부담되면 비트코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수 있겠죠. 이제 비트코인도 레이어 2, 레이어 3가 나오면서 그 위에서 뭔가 다른 에셋을 발행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올 거거든요. 이미 나와 있는데 상용화 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면은 오케이, 비트코인 가격은 너무 변동성이 커서 국제 무역에 쓰이기 어려워. 그러면 원화 가치와 1대1로 연동된 비트코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비트코인에 스마트 컨트랙이 없어서 이더리움 기반 뭐 USDT가 가장 많이 쓰이지만 이제는 비트코인 기반, 비트코인의 초과 담보를 묶어놓고 달러 가격과 연동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 가격과 1대1로 매칭되어 움직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P2P 네트워크로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커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 그게 이제 어떤 중앙은행 그리고 시중은행들이 들어와 있는 이제 금융 시스템 그리고 그 위에서 움직이는 달러, 이것이 점점 신뢰와 신용을 잃으면서 발생하는 이 루포를 채워나갈 수 있는 어떤 대체제로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자리매김하게 될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저장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제, 이런 순서로 오는 겁니다. 대표님 오늘 심도 있고 아주 통찰력 있으신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